이건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안 맞는 부부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겐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나는 꽤 오래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의 표정이 자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표현은 안 했지만 무언가가 계속 누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아이도 금방 태어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혼 후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매형이란 사람은 가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아이에게도 무심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주말에도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랄 게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돈 문제도 있었고 다른 여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나는 그 모든 걸 알고도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무렵 누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며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누나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자세한 사정을 묻고 싶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누나의 성품을 잘 알기에 이런 결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몇 년을 참고 살았을지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누나는 정리를 시작했고 매형과는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매형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난리를 쳤고 대신 우리 쪽에서도 아이 상태나 생활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이렇게 큰 후회로 남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나가 힘들어도 매형은 아이를 최소한 책임 있게 키우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단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누나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형에게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톡으로 아이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영상통화로 근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모습을 간간히 사진으로만 보던 어느 날 누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작년에도 입고 있던 옷 아니야? 사진 속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는데 입고 있는 겉옷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던 그 옷과 같았습니다. 그 옷의 낡은 무늬와 색바랜 깃 부분까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았어요. 누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설마 진짜 아직도 그 옷을 입히고 있는 거야? 결국 나랑 누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아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조카를 마주한 순간 우린 너무 놀랐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많이 작았고 옷은 계절도 안 맞고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신발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었던 운동화. 조카는 이제 3학년이었거든요. 그 신발을 슬리퍼처럼 뒤꿈치를 꺾어 신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걸 신고 다녀? 내가 물었더니 아빠가 새 거 안 사줘. 이건 아직 신을 수는 있어.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진짜 밝은 웃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참다. 누나는 결국 매형에게 찾아가 대판 싸웠습니다. 아이한테 밥은 먹이고 있는 거야? 옷은 왜 저 모양이냐고. 그 싸움 끝에 우린 조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올 때 입고 온 옷들을 보고 누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옷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었던 낡은 거, 양말은 뒤꿈치가 다 해져 있고 겉옷은 색이 바래서 무슨 색인지도 모를 정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무리 아이가 아버지와 산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부모가 맞는 걸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카는 우리 집에 온 뒤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밥을 제때 먹고 제 옷을 입고 학교도 웃으며 다녀오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낯선 거였는지 그걸 그제야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 걱정됐던 건 조카가 밥에 너무 집착한다는 점이었어요. 밥상을 보면 눈이 커지고 누가 손도 대기 전에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죠. 천천히 먹어도 돼. 누가 안 뺏어 먹어. 몇 번을 말해도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걸까 싶었죠. 누나는 말은 안 했지만 밤마다 조용히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형이 연락을 해왔어요. 애 잘 있냐? 나도 애 볼 권리가 있다.
누나는 조곤히 설명했어요.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더 이상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고. 그러자 그 사람은 돌연 태도를 바꿨어요. 내가 키울 땐 멀쩡했는데 네가 데려가고 나서 이상해졌다. 요즘 네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말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가 방임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누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이도 어리둥절해하며 엄마는 나한테 잘해줘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도 신고는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누나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나는 그냥 아이 밥 잘 챙겨주고 웃게 해주는 게 다인데. 다행히 매번 조사는 별일 없다는 걸로 종결됐습니다. 경찰도 말했죠. 아이 상태나 환경을 보면 여긴 문제가 없네요. 오히려 아주 잘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전 매형은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걸고 가끔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거의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애 데려가면 끝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것 같냐?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단단히 각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너랑 나랑 진짜 끝장을 볼 거야. 그 말을 들은 뒤로 전 매형은 직접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직접 못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단호하게 말한 이후로 전 매형은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괴롭힘은 멈췄지만 우리가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긴 것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형이 주식 리딩방에 당했대. 돈 다 날렸다더라.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사람 일이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아버님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요. 우리 집은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도 그냥 줄 수는 없다며 형식상으로 대신 빚을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산속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땅이 채무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명의 이전받으셨습니다. 시세보다도 훨씬 더 후하게 쳐준 셈이었죠. 이걸로 성실히 다시 살아라. 다시는 이상한 데 손대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저희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그 사람도 이제 더는 우릴 건드리지 않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일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조카는 평소보다 더 자주 배가 고프다는 말을 했어요. 밥 언제 먹어요? 오늘도 밥 있어요?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죠. 우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단순히 입이 짧거나 편식을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생긴 반응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주변에서 전 매형과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걔네 집 강아지는 잘 챙기는데 애는 맨날 굶기고 다닌대. 학교에서도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녔다더라. 외식도 한 번도 못 해봤다던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강아지 밥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사람 아이 밥은 굶긴다니. 그때서야 조카가 왜 그렇게 밥에 집착했는지, 왜 매 끼를 허겁지겁 먹는지 우린 뼈저리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땅을 사준 건 아니죠. 사실상 그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땐 그냥 도와주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야 조카가 얼마나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둘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벌어진 이후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까지 줬다는 사실이 더 분통 터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새 여자와 잘 살고 있었고 우린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움받고도 고맙고 미안하단 말 하나 없는 사람. 자기 아이가 굶고 있었단 사실을 진짜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조카는 우리 집에 온 뒤로 한동안 밥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미 손으로 반찬을 집으려는 모습.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허겁지겁 삼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더는 상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누나가 조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잠시 조용히 서 있더라고요. 이 팬티 봐. 이거 얘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던 거잖아. 이미 조카는 3학년이 됐는데 그 팬티는 완전히 늘어나고 허리밴드도 거의 다 풀려 있었어요. 심지어 몇 장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속옷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죠. 양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꿈치 다 해졌고 고무줄이 느슨해서 자꾸 흘러내렸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아직까지 입히고 있었을까? 누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왜 이 아이가 밥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왜 입고 있는 옷에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우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겐 그게 당연했던 일상이었던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누군가 그걸 챙겨줄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린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몰라봤던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어요. 누나는 그날 밤 조용히 조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젠 안 그래도 돼. 엄마가 매일 너 밥 해줄 거야. 새 옷도 사줄 거고 따뜻하게 입히고 보낼 거야. 조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작은 등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도 말도 없이 그저 껴안긴 채로 조용히 있었죠. 그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느낀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카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고 우리는 이제야 숨 좀 쉬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TV 옆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를 불렀어요. 이 사람 너희 매형 아니야? 우린 놀라서 화면을 봤어요. 사연 제보 영상이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법만 바꿨을 뿐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임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투자 얘기를 꺼낸 뒤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게 유도한다. 나도 같이 당했어 하며 신뢰를 쌓고 상대가 알아서 투자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엔 연락 끊고 돈을 챙긴다. 화면 속 인물은 실명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는 지역, 직업 말투까지 전부 익숙했어요. 누가 봐도 전 매형이라는 걸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당했던 사기 수법을 그대로 흉내내서 다른 사람들을 등치고 있었습니다. 처벌도 어려운 방식이었죠.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알아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엔 난 투자하라고 한 적 없어. 손해는 네가 본 거잖아.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시점이 우리가 조카를 데려온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사기를 벌이면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아이를 뺏겼다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아버지에게 도움까지 받았고 아이에게는 방임과 학대를 저질렀고 이젠 남을 속이는 데까지 손을 댔습니다. 근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보해야 할까? 그 영상 링크를 접수해야 하나? 누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또 엮이기 싫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냥 두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영상 이후 집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휴대폰 화면을 닫고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는 한숨만 내쉬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당한 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제보해야 맞습니다. 거짓 학대 신고, 전화 협박, 조카 방임과 학대, 그리고 이제는 사기까지.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누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 앞에선 어떤 정의도 어떤 분노도 쉽게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저 영상 속 피해자처럼 속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조카처럼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묻어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람 정말 그냥 두는 게 맞는 걸까요?